나는 이곳을 떠났다. 낯선 두려움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찾아. 숨가쁜 여정 끝에 마주한 또 다른 세상.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너무나 다르다. 화려한 간판, 정신없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말들. 나는 과연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수많은 실패와 오해 속에서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만의 방식으로 나아가리라. 나만은 처음이라. 하지만 이제 이곳은 나의 새로운 시작이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강물은 차갑게 살을 파고들었다. 숨소리조차 삼키며 젖은 몸을 이끌었다. 북녘 땅을 등지고 오직 앞으로, 앞으로. 며칠 밤낮을 걸었을까? 발밑은 흙과 돌, 그리고 나뭇가지뿐.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을 넘고 또 넘었다. 몸은 만신창이라 되었지만 단 하나의 생각만으로 버텼다. 자유. 그리고 마침내 저 멀리 희미하게 빛나는 불빛들이 보였다. 남한. 내가 그토록 염원하던 땅이었다. 발이 닿는 순간 벅찬 감정보다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낯선 공포가 먼저 나를 덮쳤다. 이곳은 정말 내가 꿈꾸던 곳일까? 이 낯선 세상에서 나는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원. 드디어 도착한 곳이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보이는 건 높고 낯선 건물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풍경이었다. 여기가 정말 내가 새로 살아갈 남한이라는 곳의 시작이란 말인가?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길을 따라가니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이하는 그의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안심이 됐다. 박준수라는 이름표를 단 남자. 김미래 씨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박준수입니다. 앞으로 김미래 씨의 하나원 생활을 도와드릴 담당자예요. 편하게 준수 씨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준수 씨? 남한 사람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편하게 호칭을 하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나직하고 다정했지만 내 귀에는 아직 모든 것이 낯설었다. 앉으세요. 이제부터 김미래 씨가 남한에서 새롭게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보세요. 책상 위에는 생전 처음 보는 그림과 글자들이 가득한 종이들이 놓여 있었다. 은행, 스마트폰, 대중교통,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나에게는 생존을 위한 새로운 언어처럼 느껴졌다. 우선 남한에서는 모든 거래가 돈으로 이루어집니다. 화폐 단위는 원이고요. 그리고 이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건데 그는 손에 쥐고 있는 작은 직사각형의 물건을 보여주었다. 내 눈에는 그저 신기한 유리 조각처럼 보였다. 이 작은 기계가 세상의 모든 것을 연결해준다는 설명은 마치 마법 이야기 같았다.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는 이 교통카드를 사용해요.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버려야 하고요. 처음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괜찮아요. 제가 다 도와드릴 겁니다. 그의 말은 친절했지만 내 머리는 따라가기 벅찼다. 돈, 스마트폰, 교통카드, 이 모든 것이 내가 알아야 할 나만의 규칙이라는 것인가? 자유를 찾아왔는데 이곳에도 또 다른 규칙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미지의 숲에 던져진 아이처럼 나는 이 낯선 세상의 지도를 그려야 했다. 하나원을 나선 버스는 서울로 거침없이 내달렸다. 창밖 풍경은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다.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른 건물들, 밤인데도 대낮처럼 휘황찬란한 불빛의 바다. 저게 다 간판이란 말인가? 어디선가 뿜어져 나오는 전자음, 귀청을 때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수많은 인파. 내가 상상했던 남한은 분명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이건 다른 차원의 세상이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대형 전광판 속 영상들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고 사람들은 너무나 빠르게 움직였다. 내 몸은 버스 안에 있었지만 내 정신은 이미 이 거대한 도시의 한복판에서 길을 잃은 듯했다. 벅찬 경이로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심장을 짓눌렀다. 이곳에서 내가 설 자리는 어디일까? 수도 없이 뻗어나가는 도로 위, 자동차들의 불빛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의 눈동자 같았다. 이 거대한 미로 속에서 나는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숨쉬기조차 버거웠다.
새로운 시작의 설렘은 압도적인 혼돈 속에 잠식되었다. 서울, 이곳은 나에게 어떤 곳이 될까? 나는 거대한 자동문을 통과했다.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고 곧이어 웅성거리는 소음이 나를 집어삼켰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또 다른 신세계였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진열대, 끝없이 정말 끝없이 늘어선 상품들, 알록달록한 포장들이 빛나는 조명 아래 반짝이며 나를 향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다. 여기가 바로 사람들이 말하던 마트라는 곳인가? 나는 홀린 듯 카트조차 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섰다. 비누 하나를 사려고 해도 종류가 10가지는 좋게 되어 보였다. 향기는 왜 이렇게 많은지. 내 머리는 그냥 머리였는데 샴푸 코너에는 건성용, 지성용, 탈모용, 손상모용이라는 알 수 없는 이름표들이 가득했다. 어떤 것을 골라야 하는 걸까? 내 머리는 도대체 어떤 종류란 말인가? 치약은 또 어떤가? 하얗게, 튼튼하게, 시리게, 이름도 효능도 제각각이었다. 북한에서는 그냥 치약이었다.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카트를 끌고 다니며 망설임 없이 물건을 담았다. 마치 자신이 뭘 사야 할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나만 멈춰서서 멍하니 진열대 사이를 헤매고 있었다. 이 모든 선택 앞에서 나는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자유라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숨막히는 형태로 다가오기도 하는구나. 너무 많은 것이 주어져서 오히려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것 같은. 나는 고작 치약 하나 고르지 못하는 바보가 된 것 같았다. 마트에서 겨우 탈출해 나왔을 때 다음 목적지로 향할 생각에 막막함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지하철이라는 단어가 주는 압박감은 이로 말할 수 없었죠. 그래도 용기를 내어 역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노선도 빨강, 파랑, 초록, 노랑, 온갖 색깔의 선들이 나를 조롱하는 듯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선을 따라가야 하는지 내 눈은 갈 길을 잃고 헤맸죠. 일단 표부터.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자동 발매기 앞에서 다시 좌절했어요. 화면 가득한 알 수 없는 글자와 버튼들. 겨우 목적지를 찾아 요금을 넣고 카드를 갖다 댔죠. 삑 하는 소리와 함께 개찰구를 통과했을 때 짧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승강장에 내려서자마자 상행이니 하행이니 하는 알 수 없는 표지판들이 저를 다시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같은 역인데 왜 방향이 2개지? 망설이다 사람들을 따라 한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 풍경은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안내방송에서는 낯선 역 이름들이 속사포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니야, 뭔가 이상해. 스마트폰 지도 앱을 켜봐도 지도는 지하철 노선도보다 더 복잡해 보였습니다. 결국 내가 탄 열차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다음 역에서 황급히 내렸지만 다시 눈앞에 나타난 것은 환승이라는 글자였습니다. 이 글자가 마치 거대한 벽처럼 내 길을 가로막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미로 속을 헤매듯 바삐 움직이는데 나만 홀로 멈춰서서 노선도를 멍하니 응시했죠.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워지고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정말 집에 못 돌아가는 거 아니야? 낯선 지하의 공기, 귓가를 때리는 복잡한 소음, 그리고 내가 갈 길을 알 수 없는 막막함이 나를 덮쳐왔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다시 열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쩌면 한 번 더 도전해 볼 수 있을지도 몰라. 지하철 미로를 겨우 빠져나와 준수 씨를 따라 도착한 곳은 카페라는 곳이었습니다. 달콤한 커피 향과 시끄러운 대화 소리가 뒤섞인 낯선 공간. 따뜻한 조명 아래 사람들은 저마다 작은 잔을 들고 제잘거렸습니다. 준수 씨는 저에게 편히 앉으라며 자리를 안내하고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도시 풍경만큼이나 메뉴판 속 글자들도 제겐 외계어 같았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사로잡으건 라는 세 글자였습니다. 아? 이게 대체 뭘까? 아기 울음소리인가? 아니면 탄식소리? 왠지 시원한 느낌의 그림은 있었지만 도무지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준수 씨는 환하게 웃으며 먼저 주문대로 향했습니다.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그의 목소리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 했습니다. 그제야 아아가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줄임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마터면 아아가 뭐냐고 물어볼 뻔했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 또 한 번 저 혼자 당황하고 만 겁니다. 나만의 줄임말 문화는 저에게 또 다른 숙제였습니다. 준수 씨가 미래 씨는 뭐 드실래요? 하고 물었을 때 저는 겨우 웃으며 저도 아니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그제야 준수 씨는 저의 붉어진 얼굴을 보고 살짝 웃는 듯 했습니다. 정말 이 남한은 저를 매 순간 놀라게 하는군요. 대리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다. 온통 번쩍이는 화면들, 사람들이 작은 기계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준수 씨가 내게 이게 최신 폰인데 미래 씨한테 딱 좋을 거예요 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나는 그저 눈만 깜빡였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그저 빛나는 화면이 신기할 뿐이었다. 복잡한 서류에 지장을 찍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 요금제 약정. 준수 씨가 설명해줬지만 머릿속은 온통 하얀 백지였다. 그저 빨리 내 손에 들어올 그 작은 기계만을 기다렸다. 드디어 내 손에 쥐어진 매끄러운 검은색 직사각형. 전원 버튼을 누르자 화려한 그림들이 번개처럼 지나갔다. 준수 씨가 이것저것 깔아주고 설명을 시작했다. 이건 지도 앱이에요. 길을 찾을 수 있죠. 지도가 내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는 걸 보니 정말 마법 같았다. 이건 메신저 앱이고요. 가족이나 친구랑 바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북에 있을 땐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정말 이걸로 이 세상 모든 것이 연결된다는 말인가? 온 세상이 내 손 안에 들어온 기분이었다. 하지만 신기함도 잠시 준수 씨가 보여준 검색이라는 걸 해보려고 내 고향을 쳐봤는데 화면은 또 다른 복잡한 정보들을 쏟아냈다. 이건 또 뭐고 저건 또 뭔지 왜 이렇게 눌러야 할 게 많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또 왜 자꾸 만들라고 하는지 내 머릿속은 금세 뒤죽박죽이 되었다. 분명 대단한 물건인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걸까? 세상과 연결되는 기분은 잠시였고 오히려 더 고립되는 것 같았다. 준수 씨는 괜찮다고 천천히 배우면 된다고 위로했지만 나는 그 작은 기계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내 손안의 세상이 아직은 너무나 멀고 복잡하게 느껴졌다. 남한 사람들의 말은 총알처럼 귓가를 스쳤다. 수많은 단어가 엉겨붙어 빠르게 쏟아져 나오면 나는 그저 눈만 깜빡일 뿐이었다. 갑분싸? 킹받네? TMI? 처음 듣는 이상한 줄임말과 외래어가 뒤섞여 귀에 닿을 때마다 마치 다른 세상의 언어를 듣는 기분이었다. 그들의 말은 빠르고 활기찼지만 내 말은 한 박자 느리고 어딘가 딱딱했다. 북한에서 배운 표준어는 이곳에서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 같았다. 내가 입을 열면 사람들은 잠시 멈칫하며 나를 쳐다봤다. 그리고 이내 혹시? 하며 조심스러워했다. 그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가라앉았다. 나는 그저 다를 뿐인데 왜 틀린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까? 나는 이 대화의 빠른 흐름에 영원히 합류할 수 없는 걸까? 나의 언어는, 나의 존재는 이곳에서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 걸까?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알 수 없는 영문 간판들이 내 마음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다. 준수 씨는 제 표정에서 뭔가 읽어낸 걸까요? 서류를 정리하던 저에게 불쑥 저녁 식사를 제안했어요. 혹시 요즘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괜찮으시면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편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저는 괜히 제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움찔했습니다. 거절할까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를 걱정하는 진심이 느껴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저는 처음으로 제 안의 감정들을 마주했습니다. 준수 씨는 제가 말을 시작하기를 기다려주었고 제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임을 의식하지 않고 그저 저라는 사람에게 집중해 주었습니다. 미래 씨, 괜찮아요. 여기서는 혼자 모든 걸 짊어지지 않아도 돼요. 그의 말이 마치 제 안에 꽁꽁 묶여있던 무언가를 툭 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달라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돈도 어떻게 써야 할지, 얼마나 벌어야 할지 다 어렵고, 가끔은 여기가 너무나도 낯설어요. 제 목소리는 작게 떨렸지만 준수 씨는 제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가끔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저를 격려했습니다. 그의 눈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에게는 내 이야기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제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던 제게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공감과 이해는 제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균열을 통해 아주 조금씩 새로운 세상으로 걸어나갈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 밤이 서울의 진짜 얼굴일까? 수없이 반짝이는 저 불빛들, 하나하나가 나에겐 미지의 세계 같았다. 북녘의 밤은 어둠 속에서 별만이 빛나던 고요한 세계였는데 이곳은 모든 것이 너무나 환하고 너무나 빠르다. 나는 이 거대한 불빛의 바다에서 홀로 표류하는 작은 배 같다.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다.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다. 이 빛들 속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야만 한다. 내 심장이 말하고 있다. 이곳에서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아니, 살아낼 것이다. 긴 미래, 이 거대한 도시의 품속에서 나만의 빛을 찾아낼 거야. 다짐한다.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이곳에 발을 들여놓았다. 취업 박람회라는 간판 아래 수백 개의 부스들이 거대한 미로처럼 펼쳐져 있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물결, 귀를 때리는 확성기 소리, 번쩍이는 현수막들. 북한에서 배치받던 삶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거대했다. 나는 마치 작은 점처럼 느껴졌다. 이 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내가 설 자리가 있을까?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내 몸은 굳게 버티고 있었다.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였던가? 자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 겁먹지 마, 김미래. 이건 그저 첫 관문일 뿐이야.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거대한 도시에서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반드시 길을 찾을 것이다. 면접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그 문을 여는 순간 공기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 소개를 마친 후 면접관의 질문은 예상을 비껴갔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혹시 저희 회사에도 비슷한 직무가 있을까요? 단순한 질문처럼 들렸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어요. 이어지는 질문들은 더 노골적이었죠. 나만의 자유로운 분위기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저희 회사는 팀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혹시 조직 생활에 대한 경험은 충분하신가요? 그들은 저의 능력이 아닌 저의 출신에만 집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 대답해도 그들의 얼굴에 떠오르는 것은 미심쩍은 표정뿐이었어요. 면접을 마치고 나오면서 느낀 것은 참담함이었습니다. 제 이름 대신 탈북민이라는 꼬리표가 먼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첫 면접에서 쓰디쓴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자유를 찾아왔건만 이곳에도 또 다른 벽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면접에서 연이어 쓴맛을 본 후 나는 결국 편의점 유리문 너머로 발을 들였다. 번쩍이는 조명 아래 형형색색의 물건들이 빼곡히 들어찬 이곳은 어쩌면 남한 사회의 가장 작은 축소판 같았다. 띠리링,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나의 좌충우돌 적응기가 시작되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나의 첫 인사. 왠지 모르게 입안이 바짝 말랐다. 점장님은 친절했지만 손님들은 달랐다. 처음 마주한 포스기는 복잡한 외계어 같았다. 버튼이 이렇게 많다니. 결제 방식도 현금, 카드, 페이, 종류만 수십 가지였다. 내 손은 어색하게 허공을 맴돌았다. 손님, 잠시만요. 바코드가 찍히지 않는 상품. 삐빅, 삐빅. 몇 번을 다시 시도해도 무응답이었다. 뒤에 선 손님은 팔짱을 끼고 째려보는 눈치였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아니, 뭘 이렇게 오래 걸려요. 빨리빨리 좀 합시다.
차가운 비수가 되어 날아오는 말에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낯선 무례함이었다. 진상손님이라 불리는 이들의 등장은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새벽에 술 취해 비틀거리는 아저씨가 계산대 위로 동전을 와르르 쏟아내고 봉투에 담아준 물건을 바닥에 내팽개치기도 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의 온갖 투정과 불만을 감당해야 했다. 가슴 한켠이 시리고 아렸다. 이곳의 질서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다. 퇴근 후 텅 빈 편의점에 남아 포스기 사용법을 다시 익혔다. 바코드 스캐너를 들고 없는 손님에게 가상으로 인사하며 상품을 찍었다. 삑, 삑 소리가 날 때마다 조금씩 안도감이 찾아왔다. 매뉴얼을 밤새워 외우고 실수했던 부분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두려움과 좌절감이 밀려왔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곳은 내가 남한 사회에 발을 딛는 첫걸음이었다. 어쩌면 이 복잡한 편의점처럼 남한 사회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워도 결국에는 익숙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내게 사회의 단면을 보여줬지만 동시에 갈증을 느끼게 했다. 이대로는 부족하다는 불안감. 더 나은 기회를 잡기 위해선 결국 공부밖에 없었다. 용기를 내 학원 문을 열었을 때 앳된 얼굴의 학생들이 나를 빤히 쳐다봤다. 20살이 훌쩍 넘은 내가 중고등학생들 사이에 앉아있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민망했다. 수업은 빠르게 진행됐고 선생님의 말은 북한에서 배운 방식과는 너무 달랐다. 옆자리 아이들은 쉴 새 없이 필기했고 나는 그저 멍하니 칠판만 바라보는 때가 많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밤늦도록 사전과 씨름하며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고 이해되지 않는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처음에는 따라가기 급급했지만 점차 새로운 지식들이 내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마치 닫혔던 문이 하나씩 열리는 기분이었다. 하나의 개념을 이해할 때마다 가슴속에서 작은 불꽃이 튀는 것 같았다. 그 불꽃은 이내 배움의 뜨거운 열정으로 타올랐다. 나는 매일 밤 내게 주어진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듯 책을 파고들었다. 늦게 시작했지만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작은 강의실 안에서 깨닫고 있었다. 배움은 살아 숨쉬는 것과 같았다. 내 안에 어떤 벽이 허물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미래의 내레이션. 학원 수업이 끝나고 복도를 나서는데 옆자리에 앉았던 지혜가 나를 불렀다. 미래 씨, 혹시 시간 괜찮으면 같이 커피 한잔 할래요? 처음 받아본 남한 친구의 제안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아니, 거절할 줄 몰랐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비주얼 아이템 1. 카페 창가에 앉은 김미래와 또래의 남한 친구 지혜. 지혜는 능숙하게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며 무언가를 보여주고 미래는 컵만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응시한다. 불안과 호기심이 교차하는 표정. 지혜, 미래 씨, 수업 내용 괜찮았어요? 김미래, 네, 이해는 되는데 아직 속도가 좀 붙질 않네요. 지혜, 처음엔 다 그렇죠. 그런데 미래 씨는 평소에 수업 끝나면 뭐 해요? 저는 주로 집으로 가서 복습하고 책도 보고. 지혜, 아, 진짜 성실하다. 저는 보통 친구들이랑 밥 먹고 카페 가거나 전시회 같은 데도 가고 그래요. 근데 미래 씨는 혹시 주말엔 뭐 해요? 주말에도 비슷해요. 시장에 가끔 가보고 남한 뉴스도 보고. 미래의 내레이션. 지혜의 말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의 단어들이 가득했다. 맛집 탐방, 인생샷, 힐링 카페. 그녀가 자연스럽게 쓰는 줄임말과 유행어는 마치 암호 같아서 그녀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그녀의 밝은 표정과 따뜻한 눈빛은 나를 이곳에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듯했다. 지혜, 어때요? 여기 엄청 유명한 포토존인데 사람들이 줄 서서 찍는 곳이에요. 김미래, 와, 건물에 저런 그림을 그려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하하하, 물론이죠. 이걸 아트라고 하잖아요. 사람들도 구경하고 사진도 찍고 다 좋아해요. 미래 씨는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요? 연예인이요? 저는 북한에서는 노래 부르는 가수들은 있었지만. 아,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영상 보여줄까요? 진짜 멋있어요.
미래의 내레이션.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국가의 통제 아래 있었다. 개성이나 취향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했다. 그런데 이곳의 젊은이들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좋아하는 것을 찾아다니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그 자유로움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낯설어서 따라다기 버겁기도 했다. 마치 내가 보지 못했던 색깔을 한꺼번에 마주한 기분이었다. 지혜, 우리 그럼 떡볶이라도 먹으러 갈까요? 여기 앞에 진짜 맛있는 집 있는데? 김미래, 떡볶이요? 네, 매콤하고 달콤하고 한번 먹으면 계속 생각날걸요? 미래의 내레이션.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매운데 작고 손이 가는 그 맛에 나는 어느새 매료되고 있었다. 지혜는 내 입가에 묻은 양념을 닦아주며 웃었다. 지혜, 미래 씨, 북한에도 떡볶이 같은 거 있어요? 북한에는 감자떡이랑 송편 같은 걸 많이 먹었어요. 명절 때도 먹고 꿀에 찍어 먹으면 와, 진짜요? 어떤 맛이에요? 먹어보고 싶다. 미래의 내레이션. 서로 다른 세상에서 온 두 사람은 매운 떡볶이 앞에서 조금씩 서로에게 물들어갔다. 아직 모든 것이 어색하고 서툴지만 이 작은 교류들이 모여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설렘이 온몸에 스며들었다. 첫 친구, 지혜. 나는 그녀를 통해 남한 사회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있었다. 준수 씨 덕분에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었지만 남한은 여전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그 친절 속에도 내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질 때가 있었다. 마치 유리창 너머로 세상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저기 영숙 언니 맞으세요? 미래? 여긴 웬일이야? 언니 오랜만이에요. 언니도 여기서 장 보시나 봐요. 응, 살 게 좀 있어서. 너는 요새 어때? 잘 지내? 네, 준수 씨 도움받으면서 이것저것 배우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좀 어렵네요. 어렵긴 뭐가 어려워. 원래 나만이 그런 곳이야. 겉보기엔 번지르르 해도 속은 다 똑같아. 결국 돈이 최고고 힘 있는 놈이 이기는 세상이지. 언니, 그게 무슨... 너처럼 착하고 순진한 애들은 여기서 금방 다쳐. 준수 씨 같은 사람들은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지만 그 사람들이 네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건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여기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많아. 너희한테 친절한 건 뭐랄까 동정 같은 거지. 진짜 네 편은 아무도 없어. 결국은 혼자 살아남아야 해. 저 빌딩들 봐. 화려해 보이지? 근데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몰라. 여기가 그래. 네가 꿈꾸던 자유가 어쩌면 또 다른 감옥일 수도 있어. 영숙 언니의 말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내가 이제껏 보고 듣고 느껴왔던 남한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 준수 씨가 보여준 따뜻한 세상과 영숙 언니가 말하는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내 마음은 갈피를 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내가 정말 남한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었던 걸까? 오늘은 정말 이상한 날이었다. 봉사활동 모임에서였다. 나는 그저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옆에 있던 유미 언니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는 거다. 나는 북에서 늘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좋다고 배웠는데 여기선 그게 아니었다. 내가 이건 좀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라고 말했을 때 언니는 미래 씨는 너무 직설적이네 라고 했다. 내 말에 다른 사람들도 눈치를 보는 것 같았다. 순간 공기가 싸늘해지는 게 느껴졌다. 나는 정말 좋은 뜻으로 말한 건데 더 나은 방법을 찾자는 의미였는데 언니는 그 후로 나를 피하는 것 같았다. 어제까지 그렇게 친했던 유미 언니였는데 혹시 내가 또 무슨 실수를 한 걸까?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돌려 말하는 걸 좋아할까? 아니, 내가 틀린 걸까? 밤새도록 그 상황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잘해주고 싶고 친해지고 싶었는데 이렇게 작은 말 한마디에도 벽이 생긴다는 게 너무 어렵다. 여기가 아직 나한테는 너무나 낯선 곳이다. 어떻게 해야 이 벽을 허물 수 있을까? 남한에 와서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가장 크게 다가온 건 바로 돈이었다. 지원금으로 겨우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생활비라는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단단했다. 식당에서 밥값을 계산할 때마다 손이 떨렸다. 한 끼 식사가 북한에서의 며칠치 식량값과 맞먹는다는 생각에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마음껏 먹고 싶은 걸 시켜 먹는 친구들을 볼 때면 부러움보다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먼저 들었다. 이 돈을 아껴야 다음 달을 버틸 수 있는데 계속 이렇게 써도 되는 걸까? 옷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예쁜 옷들이 눈에 밟혔다. 유행에 뒤처지는 내 낡은 옷들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지만 진열된 옷의 가격표를 보면 이내 고개를 저었다. 나에겐 그림의 떡이었다. 낡은 옷을 빨고 또 빨아입는 수밖에 없었다. 통장 잔고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드는 것을 볼 때마다 불안감이 커졌다. 이곳에서의 자유는 어쩌면 돈으로 살 수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마저 들었다. 어떻게든 아껴야 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다. 하지만 그 어떻게가 매일 밤 나를 잠 못 들게 했다. 늦은 밤 삑삑거리는 도어락 소리가 이 작은 방의 유일한 환영 인사였다. 불을 켜는 순간 낮 동안 북적였던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공기만이 나를 감쌌다. 오늘 하루도 정신없이 지나갔지만 정작 내 마음은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탁자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아바이, 어마이, 그리고 내 동생들. 그들은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 내가 없어도 잘 지내고 있을까? 이 남쪽 땅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따금씩 이렇게 사무치는 외로움이 찾아왔다. 곁에 아무도 없다는 이 현실이 때로는 차가운 칼날처럼 가슴을 훑고 지나갔다. 문득 북한에서의 친구들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함께 웃고 울던 시간들. 남한에 오면 다 잘 될 줄 알았다.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자유는 때때로 낯선 고독과 함께 찾아왔다.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온몸으로 막아보려 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의 다른 얼굴이겠지. 보고 싶다. 모두.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곳은 모두가 바쁘고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 곳. 나만 뒤처진 이방인 같았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박준수 씨가 내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늘 그렇듯 온화했지만 오늘은 어딘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비쳤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미래 씨, 괜찮아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해서요. 그 시선은 나를 꿰뚫어 보는 듯 했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나는 고개를 푹 숙였다.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안의 외로움이 들킬까가 두려웠다. 여기 와서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그랬는걸요.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말아요. 여기는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잔잔한 위로가 되어 내 마음에 스며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그는 내 앞에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그냥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사 마시라고. 별거 아니지만 잠시라도 쉬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봉투 안에는 작은 상품권이 들어있었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느껴져 가슴이 먹먹해졌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따뜻하고 섬세한 배려였다. 나는 그제야 간신히 미소 지을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준수 씨. 그의 작은 선물이 텅 비어있던 내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은 기분이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여기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다.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단어들을 쏟아냈고 그 단어들은 공기처럼 익숙한 듯 대화 속을 떠다녔다. SNS를 보아도 친구들이 제잘거리는 것을 들어도 나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 갑분싸? 인싸? 솔까말?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일까? 사전을 찾아도 나오지 않는 말들이었다.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안에는 거대한 장벽이 세워지는 것 같았다. 그들의 웃음 속에 나는 없었다. 같은 말을 쓰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언어를 배우는 기분이었다. 자유를 찾아왔지만 이 새로운 언어의 감옥에 갇힌 것만 같았다. 답답했다. 너무나 답답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것을 주문할 수 있다고? 나는 준수 씨의 말이 믿기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배달의 민족, 그 말 자체가 나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신기했다. 준수 씨가 깔아준 어플을 손에 쥐고 화면을 들여다봤다.
수많은 음식 사진들, 번쩍이는 글자들이 나를 압도했다. 클릭 한 번이면 뜨거운 음식이 집 문 앞까지 온다고? 손가락이 떨렸다.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조심스럽게 짜장면을 골랐다.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정말 올까? 기다리는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문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다. 띵동! 심장이 쿵쾅거렸다. 문을 열자 헬멧을 쓴 사람이 따뜻한 짜장면 그릇을 내밀었다.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이 믿기지 않았다. 남한은 정말 마법의 나라인가? 여기는 정말 신기한 세상이다. 아니, 어쩌면 무서운 세상인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빠르고 편리한 동시에 또 다른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지하철을 타든 거리를 걷든 모두들 어쩜 그렇게 예쁘고 잘생겼는지. 처음에는 그냥 남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긴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전봇대마다 건물 벽마다 붙어있는 광고들. 10년 젊어지는 기적, 새로운 얼굴로 다시 태어나세요. 성형외과 광고였다. 눈, 코, 턱 모든 부위를 고쳐준단다. 심지어 TV 속 연예인들도 다들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인형들처럼. 북한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배웠다. 건강한 몸, 맑은 정신,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라고.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다. 사람들은 왜 멀쩡한 얼굴을 깎고 붙이고 바꾸려고 하는 걸까? 심지어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했다. 어느 날은 카페에서 젊은 여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나 다음 주에 눈 재수술 예약했어. 어쩐지 더 예뻐졌다 했더니 나도 상담 받아볼까? 충격이었다. 옷을 갈아입듯 얼굴을 바꾼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건 마치 나 자신을 부정하는 일 같았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다시 보았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내 얼굴. 북한에서 온 나는 이 외모 지상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나도 저들처럼 변해야만 하는 걸까? 아니면 나 자신을 지켜야 하는 걸까? 어느 날 미나는 내게 데이팅 앱이라는 걸 보여줬다. 이해할 수 없었다. 핸드폰 화면에 낯선 얼굴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좋아요? 아니면 싫어요? 마치 게임처럼 사람을 고른다고 했다. 이게 정말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란 말인가? 미나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미래야, 너도 연애 좀 해야지. 여기 괜찮은 남자들 엄청 많아.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좋아요 누르고 연결되면 만나서 밥이라도 먹어봐. 마음에 드는 사람? 그 기준은 대체 무엇일까? 사진 한 장, 몇 줄의 자기소개. 그걸로 사람의 전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북한에서는 연애는 신중한 과정이었다. 서로의 배경, 사상, 심지어 미래까지 신중하게 탐색해야 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나 가벼운 만남이라니. 이 사람들 다 모르는 사람 아니니? 내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다. 미나는 웃었다. 당연하지. 모르는 사람이랑 만나는 거지. 요즘 다 이렇게 만나. 어때? 쉽지? 쉽다. 그 쉬움이 나를 더 혼란스럽게 했다. 이렇게 가볍게 시작된 관계가 과연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가볍게 만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조차 나는 알 수 없었다. 내게 사랑은 진중하고 무거운, 어쩌면 삶을 걸어야 하는 약속이었다. 그런데 여기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 불과한 것일까? 핸드폰 화면 속 수많은 얼굴들을 다시 들여다봤다. 저마다의 미소를 짓고 있지만 그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읽어낼 수 없었다. 이 앱이 나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줄까? 아니면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나를 더 미궁으로 빠뜨릴까? 나는 그저 불안한 눈으로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다. 생전 처음 와보는 회식이라는 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다들 한 직장 동료라는데 왜 이렇게 다들 소리를 지르듯 크게 말하는 건지, 그리고 이 알코올 냄새는 또 왜 이렇게 진동하는 건지. 미래 씨, 한 잔 받으세요. 어색한 미소로 잔을 받아들자 웬걸 제 잔에 술을 가득 채워주는 겁니다. 북에서는 남의 잔을 채워주는 게 예의인데 여기선 또 아니랍니다. 게다가 원샷이라뇨. 건배! 우렁찬 소리와 함께 술잔들이 부딪힙니다. 다 같이 마시는 건 좋은데 왜 꼭 한 번에 다 마셔야 하는 건지, 그리고 제가 싫다고 하면 안 되는 건지 눈치가 보였습니다.
상사분들 술잔이 비기가 무섭게 후배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술을 따릅니다. 이 알 수 없는 서열 의식이라니. 씁쓸한 술만만큼이나 제 마음도 씁쓸해졌습니다. 술을 잘 못 마신다고 겨우 말했더니 그럼 맥주로 바꿔봐.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아. 라며 다시 강권하는 분위기. 웃으면서 거절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다들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들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저는 영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주식 이야기. 저에게는 너무나 먼 세상 이야기들. 그들의 농담에도 저는 웃을 수가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준수 씨가 조용히 제 옆으로 와 앉더니 미래 씨, 너무 힘들면 화장실 간다고 하고 잠깐 바람 쐬고 와요. 그는 제 불편함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자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영락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시끄러운 술자리에서 저는 혼자 외딴 섬에 떨어진 것 같았죠. 다시 자리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변함없이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저 괜찮은 척 웃어야 할 때 웃고 잔을 부딪힐 때 부딪히는 로봇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저만 힘든 건 아닌 듯 했습니다. 어떤 선배는 억지로 건배를 외치고 어떤 동료는 눈치를 보며 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회식 문화, 정말 다들 즐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모두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나만의 자유로운 문화는 제게 때때로 너무나도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미로 같았습니다. 이 술잔 속에 담긴 진짜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또다시 혼란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남한 사람들은 가족을 부르는 방식조차 복잡했다. 어머니의 오빠는 외삼촌, 아버지는 고모부, 형이 아내는 형수님. 수십 가지가 넘는 호칭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듯했다. 북한에서는 그냥 고모, 삼촌, 아줌마, 아더씨로 부르는 것이 전부였는데. 아니, 어쩌면 나에겐 그렇게 세세한 구분이 필요 없었을지도 모른다.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니까. 준수 씨가 촌수라는 것을 설명해 줄 때는 내 머릿속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었다. 사촌, 팔촌. 피가 섞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가족일 텐데 왜 이렇게 멀고 가까움을 숫자로 재는 걸까? 그는 심지어 족보라는 두꺼운 책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름과 이름이 선으로 이어지고 그 선들이 또 다른 선으로 뻗어나가는 그림. 그 복잡한 그림 속에서 나는 내 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나는 그 족보 안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어쩌면 이 복잡한 호칭들은 서로를 더 끈끈하게 묶어주는 남한 사람들의 방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혈연을 넘어 이 사회에서 내가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저 미래 씨라고 불리는 나에게 언젠가 언니, 누나 혹은 이모 같은 따뜻한 호칭이 주어지는 날이 올까? 나는 그저 누군가의 옆에서 함께 숨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텐데. 남한에 와서 가장 놀랐던 것 중 하나는 모든 것이 새로움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옛것을 굳건히 지키려는 힘이 공존하는 점이었다. 시장 골목을 걷다 보면 낡은 평상에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는 할아버지들의 구수한 사투리와 바로 옆 카페에서 이어폰을 낀 채 최신 유행 음악을 듣는 젊은이들의 무심한 표정이 뒤섞였다. 마치 시간이 서로 다른 속도로 흐르는 두 개의 세계가 불안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았다. 북한에서는 혁명 전통과 수령님의 교시만이 유일한 길이었다. 새 것도 결국은 옛 것의 연장선상에 있었지.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간의 층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았다. 저들 사이에는 거대한 강물이 흐르는 듯했다. 서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그저 각자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듯한. 나는 그 강물 사이에 서서 이들의 다름이 결국엔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락된 다양한 방식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무관심하게 흘러가는 그 모든 모습이 나만의 문화였다. 스마트폰 속 세상은 끝이 없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예쁜 사진들, 친구들이 올린 재미있는 짧은 영상들, 그리고 유튜브에는 제가 궁금했던 나만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영상이 가득했죠.
처음엔 그저 신기하고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자유로운 정보의 바다였어요. 검색만 하면 맛집 정보부터 최신 유행 패션, 심지어 정치 뉴스까지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제 눈앞에 신세계가 펼쳐진 것 같았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니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알려주는 정보만이 전부였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자기 말이 옳다고 아우성이었어요. 특히 가짜뉴스라는 것에 속아 넘어가고 나서는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려하고 편리한 SNS가 제게는 또 하나의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현혹시키는 달콤한 유혹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양날의 칼 같았죠. 남한에 온 지 몇 달, 첫 명절이었다. 온 거리가 형형색색 한복을 입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다들 어디론가 향하는 발걸음은 가볍고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TV에서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가족들이 모여 송편을 빚고 윷놀이를 하는 장면들. 내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낯선 그림 같았다. 북한에서는 설이나 추석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명태전도 부치고 밤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엄마가 해주시던 돼지고기 감자국, 아버지가 장난스레 던지던 농담, 동생이랑 같이 몰래 곶감을 까먹던 기억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곳의 명절은 나에게는 뻥 뚫린 허전함 그 자체였다. 이 넓은 땅에 내 가족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이렇게 사무치게 아플 줄이야.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휘영청 밝은 보름살이 두둥실 떠 있었다. 저 달은 북녘 하늘에도 똑같이 떠 있겠지. 엄마 아빠도 동생도 저 달을 보며 내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니, 어쩌면 나를 잊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져 왔다. 명절은 함께 있어야 할 사람들의 부재를 더욱 깊게 느끼게 하는 잔인한 시간이었다.